예, 경향신문 편집국 팟캐스트 형일 라디오 이번 편은 남자 기자들의 아이를 키워보니입니다. 그 경향신문이 그 편집국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사내 커플도 많다고 일단 포장을 해놨는데요. 이게 뭐 왜 그런지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최근에 사내 커플도 많이 탄생을 했고 최근에 그 태어난 아이들도 꽤 많은데 일단 뭐 여기자들이야 당연히 뭐 육아를 많이 하고 있을 테고 그래서 집에서 육아를 함께하는 남자 기자들을 모시고 모여서 한번 육아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향인의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예, 각자 자기 소개부터 일단 한번 해볼까요? 일단 김영규 씨부터. 네, 저는 사회부에서 일하는 김영규라고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정치부 선배랑 결혼해가지고 연차가 좀 많이 나는 선배랑 결혼해서 회사에 물을 일으켰었고요. 예. 작년에 애를 남자아이를 하나 낳아서 이름은 시윤입니다. 김시윤. 네. 시윤이 아빠입니다. 그럼 이제 죽었으면 돌인가요? 아, 그렇죠. 다음 주에 돌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번 주말에 해서 가족들이랑 밥 먹기로 했고요. 12개월 됐죠. 12개월. 아, 정말 많이 키웠네요. 경상 씨는? 네, 저는 2008년도에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2011년쯤에 입사 동기랑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는 2012년에 나와서 지금 이제 세 돌이 막 지나서 이제 37개월쯤 됐습니다. 남자이고요. 이름은 두진입니다. 황두진. 네. 예,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이 있죠. 네, 저는 그 5월에 이제 둘째 그 남자아이가 또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형제. 네. 예, 좀 남매를 원하셨을 텐데. 네. 형제. 예. 예, 그리고 저는 모바일 팀의 편집국 모바일 팀의 홍진수입니다. 그 이제 저희 아기들은 1년 정도 있으면 돌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난 2일에 나왔습니다. 이제 한 20일 조금 넘었고 사실 이제 육아 팟캐스트에 나오라고 해서 좀 망설였었는데 그나마 그래도 저희가 이 아기가 쌍둥이라 그래도 조금 할 얘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나왔습니다. 아기들 이름은 유준이, 우재, 홍유준, 홍우재 이렇게 지었고요. 그동안은 이제 조리원에서 여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다가 여전히 그 장인 장모님의 도움을 받긴 하지만 그래도 밤에 아기들을 좀 보기 직접 뭐 우유를 먹이고 그리고 뭐 트름을 시키고 그리고 뭐 기저귀를 갈아주고 한지는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그나마 좀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거는 쌍둥이입니다. 그리고 둘 다 아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대부분 다들 그런 약간은 좀 가라앉은 목소리로 축하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동성들끼리는 잘 놀아. 그리고 더 이상은 또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네. 예. 근데 뭐 아직까지는 뭐 그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밤에 잠은 잘 주무시나요? 일단은 그 제가 이거를 처음에 뭐 다들 비슷한 경로를 겪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 조리원에서는 되게 행복하게 보냈고요.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 이제 딱 일주일 됐는데 일주일 전에는 그 처가로 옮겨서 그 장인 장모님을 착취하면서 또 일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근데 이제 대신 밤에는 이제 저하고 제 아내가 아기를 이제 전적으로 보는데 제가 안 일어날 경우에는 장모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잠은 충분히 자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다들 뭐 이런 경로도 안 겪으셨나요? 네, 비슷하게 했죠. 예. 저희는 조리원이라 가지고 조리원을 안 가고 집에서 그냥 그 도우미 분한테 도움을 받아서 집에서 계속 아이를 키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2주 동안의 꿀같은 휴식 이런 건 저는 없었습니다. 그럼 출산하고 바로 밤에는 이제 김영규 씨도 아이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네요. 근데 뭐 이제 다들 똑같지만 이제 퇴근하고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그렇죠. 때 이제 이후에 퇴근해서 집에서 보는 건데 어렸을 때는 이제 애가 잠을 불규칙적으로 자잖아요. 그리고 뭐 한 2-3시간에 한 번씩 계속 깨니까 그래서 저는 주로 한 새벽 1시, 2시 요쯤까지 이제 아이가 잠드는 것까지를 봐주는 걸 담당하고 또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뭐 한 6시 뭐 이때쯤 이제 일어나면 또 그때 또 1-2시간 봐주고 나오고 이런 템포로 계속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는 전담을 하셨던 건가요? 전담 1시까지 전담을 하고 6시부터 출근 전까지 전담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에만 이제 좀 하는 걸로 이렇게 나눠서 좀 일을 했었죠. 예. 정상 씨는 어떤가요? 네, 저희
또 태어나고 나서 한 달쯤 그 처가 집에 있었죠. 그리고 다들 뭐 비슷하시겠지만 그 장인 장모께 엄청나게 의지를 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도 심지어는 집도 그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저희 사는 곳이랑 건너편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걸어서 3분 거리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기 육아 중에서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거를 물어보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예, 콘티에 있는데 도대체 이걸 누가 썼는지 그 하는 게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이게 장모님이 어떤 거의 다 보시고 계세요. 부분이라고 하기에는 되게 좀 미세해가지고 참 이게 참 있긴 해서 제가 아까도 질문을 할까 말까 했는데 좀 했네요. 근데 또 그래도 김영규 씨는 좀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되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네요. 집에 계신 분도 그게 동의를 하고 계신 부분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안 그래도 오늘 이제 오면서 이걸 한다고 하니까 가서 허위사실을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한마디 하던데 아까도 이제 뭘 전담하냐라고 하셔서 그 표현 자체가 전담이라는 게 좀 양심이 찔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얼마나 힘든 거다라는 걸 처음 느낀 거는 저는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한 2주, 3주쯤 됐을 때 겨울 휴가였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놀러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여름 겨울 휴가 때 항상 일주일 동안 한국에 있었던 적이 거의 없거든요. 회사 입사해서는 매번 어디 해외여행을 가거나 뭐 스쿠버 다이빙 하러 가고 놀러 다녔는데 이번에는 아이 때문에 이제 일주일 동안 집에서 같이 계속 아이를 봤거든요. 24시간 연속으로 본 건 그게 처음이었는데 한 2, 3일 만에 진짜 출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소에 이제 제 캐릭터를 아시는 분들은 이제 그 되게 터무니없는 생각이라는 걸 아실 텐데,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 힘들고 또 이제 그렇게 일주일 또 지내 보니까 이제 회사에서도 약간 일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제 친구들한테도 이제 그런 얘기 경험담 같은 거 많이 듣고 하는데 이제 일이 없어도 좀 있다고 뻥치고 일부러 이제 일부러 집에 이제 늦게 들어가고 막 이렇게 휴일 근무도 안 가도 되는데 나와야 된다고 하고 근데 진짜 진짜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그렇죠. 힘든지를 이제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역시 사람이 다 자기가 겪어봐야지 이제 좀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 저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뭐 이렇게 돕는다고는 하는데 굉장히 미미한 부분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집에 있을 수 있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걸 하다 보니까 아침에 뭐 깼을 때 바로 뭐 한두 시간 놀아주기, 그다음에 저녁에 일찍 퇴근하면 목욕해주기, 그다음에 밤에 좀 늦게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아내가 이제 하루 종일 힘들었으니까 밀린 설거지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아이 설거지는 또 아이용 전용 세제가 따로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설거지 하루 종일 먹은 젖병이랑 뭐 이유식 그릇 같은 걸 이제 설거지하고 이런 걸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일부분이고 하루 종일 하는 그 육아 모든 노동의 총량에 비하면 되게 아주 미진한 부분, 미미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뭐 출근 전에 잠깐 보고 뭐 저녁에 가서 뭐 씻겨서 재우는 게 직업으로서는 전부인데 뭐 가끔 그렇게 휴가라도 있게 되면 이제 많은 걸 느끼게 되죠. 뭐 집에 가서 뭐 애나 보라 이런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인지를 그렇죠.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농활 학교 다닐 때 농활 한번 가보면 이제 할 것은 농사나 짓지 이 말이 얼마나 오만하고 오만 방지하고 터무니없는 얘기인가를 알게 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조리원에 갔다가 마침 이제 조리원에서 처가로 옮기는 날이 그 하루 쉬는 날이었어요. 그 대휴 그래가지고 쉬는 날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날을 마치고 다음 날 출근을 할 때 제 아내에게 제가 그러고 갔죠. 고생해라. 난 회사 가서 좀 쉬었다 올게. 이러고 나왔거든요. 물론 뭐 회사에서 쉰 건 아니고 일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참, 그리고 이 육아라는 게 이게 되게 저도 이제 뭐 한 일주일 해봤는데 이게 단순 작업의 연속이잖아요. 일단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또 목욕시키고 재우고 그리고 이제 재우고 나서 시계를 보면 또 먹을 시간이 다가오고 이런 시간이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저희가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있냐 이런 질문에 참 대답을 하다 보니까 또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담당을 조금이나마 미세하게나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물론 집에 계신 분들은 크게 인정은 안 해주는 분위기긴 한데 그 육아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운가요? 그 뭐 모든 부분이 다 그 쉬운 건 없더라고요. 뭐 다들 다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좀 아기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제 의지대로 이렇게 좀 안 따라오는 부분 이런 게 요즘엔 좀 많이 와닿더라고요. 뭐 바로 저는 막 빨리 뭔가를 하고 싶은데 애는 막 싫어 안 해 막 이러고 막 도망갈 때 그 딱 손으로 잡는데 한 1cm 차이로 확 도망갈 때 뭐 이럴 때 좀 많이 힘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애한테 조금 빨리 뭔가를 이렇게 좀 그 결과물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제 그 타임에 맞게 예를 들면 애가 막 그 굉장히 큰 장난감을 큰 소리로 막 틀어놓고 막 놀고 있으면 제가 그냥 시끄러우니까 그냥 딱 가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딱 꺼버리고 애 시끄러워 이러고 딱 꺼버렸더니 애가 막 또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좀 그래 근데 좀 미안한데 좀 이거는 다음부터 작게 듣자 하고 이렇게 내 아빠가 잘못했어 미안해 다음부터는 안 그렇게 딱 설명하니까 애가 이러더라고요. 그래 다음부터 그럼 혼나 막 이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좀 커가지고 요즘에는 좀 자기 의지가 생기니까 뭐 그런 면이 이제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설득을 하고 시간을 두고 이제 얘기를 좀 잘 해주면 잘 따라오는데 그게 이제 어른들 마음에 급하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늘 좀 잘해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규 씨는 어떤가요? 저는 이제 가끔씩 이제 뭐 아내가 이제 뭐 미용실 간다든지 큰맘 먹고 뭐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시간을 2-3시간만 애기를 봐라 혼자 봐라 이러면은 애랑 이제 놀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노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데 애랑은 어떻게 노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기는 일단 저희 애기는 돌쟁이밖에 안 돼서 말도 못 하고 단어도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 의사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랑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또 저희 아버지를 보면 오히려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이랑 엄청 잘 놀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저한테 잘 안 와요. 정말 그렇죠. 애랑 노는 게 정말 힘들어요. 이리 와 뭐 하면은 저 이렇게 외면하고요. 예. 제가 집에서 하여튼 순이가 제일 꽁찌인데 이게 좀 힘든 게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해봤는데 정리를 해봤는데요. 육아가 힘든 이유는 일단 이게 다 처음 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처음이잖아요. 이런 걸 해보는 게 그리고 대부분의 일이 돌발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갑자기 아프다든지 뭐 똥을 계속 싼다든지 며칠 전에 밤에 애가 자다 말고 계속 배가 아픈지 울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상해서 봤더니 똥을 쌌어요. 그래갖고 기저귀를 갈아줬거든요. 12시에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자려고 하는데 20분 있다가 또 울어요. 또 똥을 싼 거예요. 그날 똥을 2시간 동안 4번 쌌어요. 4번. 그러니까 좀 당황스럽죠. 근데 이게 뭐 또 아픈 건 아닌가 걱정도 되고. 근데 하여튼 하나의 예인데 계속해서 돌발 상황이 생기니까 거기에 대처하는 것도 좀 당황스럽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때가 있는 일이잖아요. 육아라는 게 아이가 항상 어느 순간 뭔가를 요구하거나 필요로 할 때 그때 채워줘야지 이거는 다음에 다시 만회하던가 할 수가 없는 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할 때 뭐 좀 취재가 미진하거나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더 좀 보충하고 시간을 두고 다음에 좀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육아라는 거는 그때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걸 채우는 것도 되게 힘들고 또 부족하게 했을 때 좀 자책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좀 마음 고생을 하게 하는 것 같고요. 제일 큰 거는 이제 육체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세 사람이 다 이제 30대 중반에 혹은 이제 후반에 이제 아이를 이제 처음 갖고 육아를 시작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이게 엄청나게 육체적인 한계에 부닥치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만성 피로에 시달리다 보니까 마음과는 다르게 이렇게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이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요새 또 늦게 결혼해서 늦게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들이 제일 많이 부딪히는 어떤 어려움인 것 같아요. 육체적인 어떤 고통. 네, 진짜 밤에 자다가 깨면 정말 힘들죠. 저희 애기도 잠을 잘 안 자가지고 뭐 다른 건 다 별로 고생한 게 없는데 잠을 안 자서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막 어릴 때는 자다가 뭐 한 3-5번 깨는 게 기본이고 뭐 최근까지도 한두 번씩 깨서 그냥 1시간씩 울어요. 이유 없이. 그러면 정말 대책이 없어요. 최근까지도. 네. 뭐 그렇게 안 한 지가 한 불과 몇 달 안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울고 있으면 정말 처음에는 이제 좋은 마음으로 그래 뭐 뭔가 너가 불만이 있겠지. 뭐 애들은 그 자기 전에 어떤 자기가 뭐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이렇게 갑자기 계속 운다고 하더라고요. 꿈에서 그걸 보고 만약에 뭐 장난감을 뺏었다 뺏고 바로 자라 그랬다든지 뭐 밥을 뭐 과자를 뭐 먹고 싶은 게 있었는데 못 먹게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 되게 억울하게 마음속에 담아놓고 이제 밤에 자다가 그걸 이제 꿈으로 꾸고 막 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한번 울다가 뭐 장난감 갖고 놀자고 그러니까 또 뚝구 치고 놀고 막 1시간 동안 놀고 그랬거든요. 밤에 자다가 1-2시에. 근데 그러다 보면 막 좀 저 스스로도 체력적으로 막 한계가 오고 막 이러다 보면 그러면 안 되는데 괜히 막 엉덩짝도 한 대씩 때리고 왜 우냐 뭐 세게 때렸다는 게 아니고 그냥 왜 이렇게 울어 도대체 왜 우냐고. 애한테 따지셨군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처음엔 안 따지게 되는데 그 따져도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막 그런 한계점을 느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조금 이제 지나면 이제 하셔야 될 텐데 그 뭐 수면 교육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책 같은데 보면 한 6주쯤 지나면 뭐 그 수면 교육을 해야 된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에 어떤 수면 의식을 이렇게 해서 뭐 씻기고 기저귀 갈고 뭐 이렇게 한 3단 4단 콤보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아 이제 자는구나 하고 애가 요 의식을 딱 하면서 이렇게 딱 눕힌 다음에 이제 애가 울거나 막 해도 안 안아주고 그대로 재워야 된다는 뭐 그런 정말 교과서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정말 힘들거든요. 좀 성공은 하셨나요? 실패했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황경사 씨가 수많은 그 시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토끼책인가요? 토끼책도 사고 네. 뭐 동영상에 보는 것도 시도를 해보고 그랬는데 네. 다 실패한 걸로 안 알고 됩니다. 있는데 아니 무슨 얼마 전에 북유럽에 무슨 어떤 사람이 쓴 동화책 그게 뭐 마법의 책이라고 잠 무조건 든다. 네. 한국판이 나왔다고 하는데 잠자고 어떻게- 싶은 토끼라고 해서 뭐 그게 책이 토끼책. 있었는데요. 아 그게 토끼책인가요? 네. 시도해 보셨어요? 시도를 해봤는데 저는 그냥 그 얼마 전에 그 방송에서 이렇게 한번 시험한 영상을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걸 봤어요. 근데 조금 뭐 효과가 없는 것처럼 나왔지만 그래도 한 30분 내에 잠자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게 어디냐 그래서 한번 구입을 해서 읽어줬는데 본인이 잤나요? 예. 그 되게 졸리더라고요. 근데 애는 아직 이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고 계속 그림만 보고 이렇게 넘기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게 어떤 잠자는 게 아니라 그냥 놀이인 거죠. 아빠랑 하는 놀이여서 별로 네. 효과가 없고 듣는 사람들은 졸리더라고요. 옆에 있던 뭐 아내도 막 갑자기 잠들고 그 듣다가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온 거는 뭔가 좀 육아 선배들한테 이제 돌도 되고 뭐 이제 몇 살 됐고 서너 살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육아 선배들한테 좀 희망적인 얘기를 들으려고 왔는데 희망적인 얘기는 단 하나도 없네요. 지금보다 더 힘들어지면 힘들어졌지. 그래도 한 돌쯤 지나면 그래도 굉장히 수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뭐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수월해지나요? 일단 잠을 통잠을 자나? 통잠을 좀 자기 시작하죠 그때는. 예. 근데 어릴 때부터 잘 자는 애기들도 있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좀 잘 안 자서. 저희 애가 되게 잘 잤어요. 아빠 닮았군요. 그러니까요. 저를 닮아가지고 계속 먹고 자고 하면서 뭐 하여튼 잠 갖고는 별로 진짜 고생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애기들마다 특징이 있어서 조금 힘든 게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황경상 씨는 이제 아기하고 대화는 그래도 통하는 모양이네요. 이제 지금은 뭐 어느 정도 대화는 되죠. 이제 말을 하니까. 저희 집에 그 20일 된 애기 둘은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문 용어로 치면은 막 울고 그럴 때 저희가 진짜 눈을 부릅뜨고 고객님의 니즈를 한번 캐치해 보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전혀 캐치가 안 돼요. 그리고 분유도 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뭐 목욕도 시키고 그러고 이제 재우려고 안으면은 애가 또랑또랑한 눈으로 새벽 1시에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날 재울 테면 한번 재워봐라. 내가 자나. 이런 눈으로 쳐다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도 뭐 돌 지나면 좀 나지긴 나지는 모양이네. 아무래도 나아지죠. 그때 되면. 그래도 뭐 아직 더 하셔야죠. 더 이상 뭘 더 아직 이제 겨우 20일인데. 이제 시작이죠. 네. 그리고 지금은 어차피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계속 주기적으로 밥 먹고 자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좀 크는 거고. 그렇죠. 이제 뭐 한 석 달, 5달 이렇게 지나면 어느 정도 크면은 그건 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낮에 좀 빡세게 같이 놀아주면 애가 좀 피곤해서 잔다든지. 그러니까 저희도 한 8개월 이쯤 무렵부터 같이 저랑 목욕을 했던 것 같은데 욕조에서
그러면 이제 아까 애가 앉아 있을 수 있을 때 혼자 앉아 있을 수 있을 때부터 목욕을 같이 했거든요. 그러면 저녁 때 목욕할 때 엄청 한 30분 정도 좀 시간을 끌면서 하거든요. 장난감도 주고 막 하면서 계속 막 놀려요. 그러면 애가 이제 물놀이 하면 아무래도 피곤하니까 나와서 거의 뭐 바로 잠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요령은 뭐 금방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전문 용어로 제가 듣기로는 애를 나부터 뺑이 돌린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주의하셔야 될 게 한 5시쯤 잠들어서 7시 일어나면 2시까지 못 잡니다. 그것도 적절히 배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찍 잠드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낮잠을 안 잔 날은 완전히 충전이 돼가지고 다시 일어나죠. 향인의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애는 어떻게 키우실 건가요 앞으로? 지금과 마찬가지로 또 장모님께 또 좋아해서 형규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부인이 지금 휴직 중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조만간 아마 몇 달 후에는 복직을 할 테고, 예, 이제 한 그- 2달 남았죠. 예,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그러니까 뭐 저희도 비슷하죠. 그 결국은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예.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거나 아니면 이제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해서 또 아이를 맡기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 예. 뭐 저희 처지에 사람을 고용하면 너무 부담이 크고요. 그렇죠. 결국은 저희도 그래서 부모님한테 도움을 청하기로 했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벌써 이미 저희 부모님이니까 저희 아내한테 시부모죠. 예. 같이 살고 있거든요. 한 서너 달 전부터. 집으로 들어가셨나요? 예, 아예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 뭐 부모든 아니면 처가든 이렇게 가서 그 집 근처에 또 집을 얻어서 사는 경우가 제일 그렇죠. 좋다고 하는데 뭐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는 그냥 합가를 하게 됐거든요. 예. 시집살이를 하는 거죠. 이제 그게 가장 경제적으로도 좀 부담이 덜 되면서 또 안심할 수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렇죠.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워낙 또 잘 봐주시니까. 근데 이제 저는 결혼할 때도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되게 좀 마음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제 몸이 편하니까 좋은 건 있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개인 편차가 다 있겠지만 저는 부모님이랑 좀 약간 거리를 두면서 사는 삶을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리고 그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주의였어요. 가족은 최대한 멀리 떨어져 살고 그래야- 독립적인 대체. 예, 가끔씩 봐야지 이제 오히려 더 애틋한 마음이 생기고 좋은 거다 이렇게 그런 주의였고 또 이제 제가 뭐 대학교 갈 때부터 직장을 선택하거나 뭐 어떤 결혼을 하고 뭐 중요한 인생의 선택에서 한 번도 사실은 부모님께 좀 뭐 의존하거나 사실은 더 솔직히 얘기하면 상의한 적도 없거든요. 제 마음대로 했고 통보를 대신에 했겠죠, 이제 뭐 대신에 책임지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예.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제 결혼이라는 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혼자 이렇게 어떤 그런 물적 토대를 마련해서 뭐 이렇게 하고 뭐 하는 게 되게 쉽지 않으니까 불가피하게 좀 손을 빌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결혼할 때도 그게 되게 힘들었는데 육아를 하면서도 또 손을 빌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좀 되게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요. 또 부모님한테. 근데 이제 또 현실적으로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타협해야 되는데 그게 좀 계속 마음이 불편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겉으로는 문제가 되게 잘 해결되고 봉합되고 진행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또 다른 사람들도 되게 많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상 씨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그애 키우는데 뭐 한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말도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아기를 키우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모님께 많은 그 도움을 받고 있지만 또 장모님도 혼자서는 정말 힘드시거든요. 그걸 하시는. 그래서 장인어른도 옆에서 도와주시고 뭐 저희도 가급적 최대한 돕고 그다음에 그 처남도 많이 도와주고 예, 뭐 하여튼 전 가족이 또 뭐 가끔 이제 장모님께서 또 다른 일로 여행 가시거나 그러면 또 제가 집이 지방인데 또 저희 어머님도 한 번씩 올라오셔서 보시고 하여튼 정말 그게 큰 일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아기를 키우고 낳고 키우는 일 과정 자체가. 그런데 이제 그거를 굉장히 이제 쉬운 일처럼 얘기를 하면서 왜 아기를 안 낳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많은 화가 나죠. 정말. 국가에서 해주는 건 좀 있나요? 뭐 요즘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임신을 하면 그 카드가 나오죠. 아기사랑 카드인가 예, 카드가 나오고. 예, 의료비를 결제할 수 있는 카드가 나오는데
뭐 그런 것 하고 또 보건소 가면 뭐 백신. 철분 같은 것도 임신 시절은 주고 또 뭐 예방 접종 같은 것도 해주나요? 기본 접종은 아마 무료로 아, 한 걸로 예. 알고 있어요. 저희는 막 주로 병원에서 그냥 많이 해가지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 피부에 막 와닿는 건 좀 잘 없어요. 뭐 제일 힘든 게 일단은 많이 보도가 많이 돼서 나온 거죠. 뭐 어린이집하고 뭐 유치원 이런 문제인데 그렇죠. 정말 그런 것들 하다 보면 정말 화가 나죠. 왜 우리가 막 추첨을 해갖고 유치원을 가야 되냐. 뭐 그리고 어린이집도 제가 태어나자마자 등록을 했는데 아직도 이제 구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 집 제일 가까운 데 있는 구립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뭐 한 200번대인가 순번이요. 300번대인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국공립은 셔틀버스가 없다 그러던데. 없죠. 예. 예. 어린이집도 없고 아마 유치원도 없고. 예. 그래서 저기 언덕바지 넘어서 또 매일같이 가야 되는데 그거를 또 그 가시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가급적이면 저희는 집 가까운 데 가고 싶은데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뭐 유치원도 이제 저희는 굉장히 운 좋게 이제 공립 유치원이 돼가지고 올해 이제 3월부터 가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막 떨어지고 이러신 분들 보니까 굉장히 막 그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죠. 공립은커녕 사립도 못 갔다 이러면서 굉장히 그 속상해 하시고 그게 떨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떨어지면 이제 어린이집을 그냥 되는 대로 보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집에서 누군가 사람을 쓰시거나 써서. 아니면 뭐 지방에 보내거나 지방에 보낸다고. 아니 그 부모님이 지방에 있는 건 지방에 보내시거나 그러니까 아니면 어디 또뭐 맡겨야 되죠. 어머니 부모님의 손을 또 빌려서 네, 하루 맡기거나. 종일 뭐 맡기는 수밖에 없죠. 예. 이게 뭐 사람들은 그냥 봐줄 사람 있으면 어린이집 안 보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이제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김영규 씨가 얘기를 했는데 하루 종일 애랑 같이 있다 보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 아무리 집에서 그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한 몇 시간 정도는 좀 자기 어떤 재충전 시간이 있어야 그 아기와 보내는 시간도 또 더 좋을 수 있고 본인도 이제 여유가 생기는데 그냥 하루 종일 막 이렇게 있으라고 하는 거는 이제 또 특히나 또 그 체력도 또 안 되시는데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걸 또 말씀드리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보육 시설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죠. 예. 그 김영규 씨는 뭐 어린이집 신청 같은 건 하셨나요? 예, 저희도 이제 2달 정도면은 복직을 해야 돼서 아내가 예. 저희 어머니가 봐주시기로 하긴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종일 애를 보는 게 엄청 힘들고 또 그렇죠. 뭐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영세반 이렇게 선생님이 3명당 1명이래요. 그래서 그런 어린이집에 반나절이라도 맡기자고 해서 그것도 되게 힘들게 알아봐갖고 간신히 뭐 자리를 구했다고 하더라고 집 근처에. 근데 사실 보내는 입장에서 이제 부모 마음은 이제 안 보냈으면 좋겠죠. 당연히 뭐 이제 1살 된 애를 만 12개월 된 애를 어디 맡긴다는 게 불안하고 솔직히 집에서 둘이 같이 봐도 한 명 쩔쩔매는데 선생님이 3명을 볼 수 있을까?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런 구조 속에서 당연히 좀 애가 좀 힘들 거라는 생각도 들고 안 보내고 싶지만 이제 보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부모님이 혼자 하루 종일 보는 건 힘드니까. 뭐 실제로 그리고 그거를 이제 내가 안 하면은 되게 실감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뭐 일테면 저희 어머니도 뭐 그런 말씀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부모님들도 예전 같지 않아서, 그러니까 뭐 손주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다들 사회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동네 이제 주민센터에서 뭐 기타를 배운다든지, 그다음에 친목 모임도 있으시고, 뭐 산악회에서 산에도 자주 가시고, 뭐 그런 모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바쁘세요. 그러니까 매일 약속이 있고 뭐 오전 오후로 나눠서 일정이 있으신데 이제 아기를 본다고 이제 하루 종일 그냥 집에 갇혀 있으면은 그야말로 뭐 이제 감옥인 셈이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그걸 강요하는 것도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근데 그렇다고 또 어디다 계속 또 맡길 수는 없고 절충하자니 결국 어쨌든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 겪는 그런 고통을 겪는 사람들만 이제 좀 심각성을 잠깐 느끼다가 또 애가 좀 커서 그 상황이 이제 또 벗어나면은 별 생각을 안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좀 사회적으로 이런데 자원이 좀 투입돼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예. 혹시 당사자가 돼야지 좀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정책 결정자들이
거의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 같아요. 거의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정책이 자꾸 나오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애를 더 낳아야 된다 이런 식의 말을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예전에 왜 이제 뭐 저는 산업부 있을 때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이제 취재를 해보고 술자리에서 혹은 밥자리에서 얘기를 나눠보면 이렇게 좀 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희도 이제 주 5일을 언론사들이 되게 늦게 시작한 편인데 또 휴가 같은 것도 잘 못 쓰잖아요. 연차 같은 거는 거의 뭐 원간생신 뭐 얘기할 분위기도 아니고. 근데 대기업들은 사실 2, 3년 전부터 혹은 그 전부터이기도 한 것 같은데 왜 이제 휴가 안 쓰면 그 부서 부장이나 팀장이 오히려 회사에서 이렇게 인사고과에서 나쁜 점수를 받거나 해서 무조건 연차를 다 쓰게끔 휴일은 무조건 휴가는 정해진 거는 다 쓰게끔 이렇게 강제하는 이런 제도가 있는 회사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눈에 보이는 막 이런 거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개의 기업에서 그런 게 시작되고 그게 정착되고 제도화되고 또 나중에 이제 사람들한테 당연하게 그렇게 하는 거려니 하고 받아들여지기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육아휴직을 쓰고 집에서 같이 육아에 참여하고 막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선도적으로 뭐 국가가 공공기관이든 뭐 정부 뭐 공무원들이든 뭐 이렇게 일부 뭐 사기업에서도 하여튼 좀 선도적으로 이런 걸 제도를 만들고 사용하게끔 해서 자꾸만 이렇게 좀 전파시키고 성공 사례도 또 공유하고 막 이런 좀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여전히 남자들이 그래도 뭐 출산 휴가라든지 육아 휴직을 쓰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그래도 그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남자들이 출산 휴가를 이틀씩 3일씩 쓰는 거는 아직 그렇게 또 제도화되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단협에도 3일로 돼 있고 그러긴 한데 저만 해도 아이를 낳기 전에는 출산 휴가가 3일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5일 아닌가요? 예. 제가 네. 알기로는 그 3일을 쓸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면은 5일까지 쓸 수 있는데 근데 그 나머지 4일, 5일째는 무급 휴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뭐 그런 오일을 것들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나요? 무급이 되면 또 달라지죠. 그래서 일단 3일은 무조건 가는 걸로. 쉬셨어요. 그래서 저는 다행스럽게도 3일을 다 쉬었습니다. 예. 5일까지는 쉬지 않고. 방금은 쉬셨어요 다. 네, 저희 때는 뭐 3일이었으니까 3일 다 쉬었죠. 근데 굳이 이제 제가 어떤 부서인지는 말하지 않겠는데 저는 사실 못 쉬었거든요. 아이 낳았다고 얘기하니까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여튼 그냥 자연스럽게 다음날 출근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출근을 했는데 사실 되게 좀 서운했지만 얘기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게 일반적으로 좀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또 이제 돌아오는 반응이 애는 집사람이 낳지 네가 낳냐 또 이런 반응이 또 나오기도 하고 예전에 제가 있던 부서에서도 보면은 그것도 이제 꽤 오래된 일인데 그 남자 선배가 이제 출산을 했는데 이제 그날 하루 당일 또 출근했다가 들어가서 출산을 보고 다음 날 출근을 해서 밤에 축하한다고 또 부장이 술을 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밖에서 보면서 이건 도대체 그래도 나름 사회를 선도하고 그러고 있는 경향신문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뭐 물론 한 10여 년 전이긴 합니다. 지금은 뭐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래도 남자가 그러니까 이 콘티에도 보면은 육아를 분담한다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남자하고 여자하고 아이를 같이 키운다는 의식은 여전히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남자들 자체도 그렇게 좀 내재화되어 있고 그리고 회사도 그렇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거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것도 좀 나오기가 힘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정책 결정자들의 대다수가 그 중년 남성들인데 사실 뭐 다들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중년 남성들의 그런 인식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뭐 저희도 뭐 저희가 낫다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한국 남자들의 어떤 그런 감수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 그 지난번에 그 SBS에서 했던 그 엄마의 존재 거기 보니까 네덜란드에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네덜란드에서 그 아기를 키우는 그 남자분이 여기는 남자가 더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보고도 이제 여성분들은 약간 분노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희생을 한다는 왜 남자가 희생을 하는 거냐? 그게 다 그렇죠. 같이 하는 건데 왜 넌 남자가 하면 희생이고
여자가 하면 당연한 당연한 거냐 거고. 이렇게 얘기하는 어쨌든 그런 인식이 전반적으로 좀 그런 건 사실이죠. 저도 뭐 알게 모르게 김영규 씨나 선배도 마찬가지로 알게 모르게 우리는 아닌 것 같다 생각하지만 또 알게 모르게 이런 우린 좀 깨인 남성이라고 생각을 그렇지만 하는데 또 하다 보면 정말 저도 모르는 경우들을 많이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근데 확실히 아이를 이제 저도 한 20일 됐습니다만 키우다 보면은 엄마하고 아빠가 또 아이를 대하는 태도는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는 자신이 주 육아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책임감을 갖고 있는 거고 저희도 이게 선천적인 거로는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으로 좀 그렇게 배운 저희는 이제 그걸 보조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죠. 밤에 애가 애매한 시간에 이렇게 깨서 울고 있다. 이럴 때 둘이 다 피곤해서 자고 있는데 그렇죠. 누가 갈 것이냐 엄마는 눈치를 보는 인정하죠. 거죠. 눈치를 보는 거죠. 남자들은 내가 지금 가야 될 타이밍인가? 여기서 안 갔을 때 내일 아침에 분위기가 안 좋을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들은 다 당연히 이제 본인이 주 양육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깨면은 기척이 나면 인지하는 순간 이제 당연히 이제 그 문제를 처리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태도 자체의 차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당연히 이제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참을성 같은 게 확실히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남자들이요. 아까 황 선배도 아이를 이렇게 뭐 엉덩이 때렸다고 하는데 저도 굉장히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좀 이렇게 열과성을 다해서 뭐 이렇게 달래고 보채는 걸 어떻게 좀 해소를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을 경우에 특히 이제 밤에 피곤할 때 이럴 때는 짜증을 내거나 이렇게 좀 신경질적으로 아무래도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근데 확실히 그게 엄마는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좀 훨씬 더 오래 기다리고 계속해 좀 이런 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사실 뭐 남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몰면 젖이라도 줘야 되는데 우리가 물론 이제 우유를 줄수 있지 않습니까? 우유를 먹는 애기 같은 거는 이제 할 수 있지만 또 모유수유 하는 애기들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사실 뭐 이제 젖을 먹어야 이제 되는데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옆에서 뭐 그렇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좀 하죠. 뭐 트름 시키기. 예, 그럼 뭐 그런 정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 가지 봐도 이제 애기들이 일단은 뭐 엄마를 더 많이 찾고. 근데 그 애기들이 엄마를 찾는다는 것도 사실인가요? 엄마를 더 찾는다는 것도? 저 같은 경우 확실히 더 찾는 것 같아요. 엄마들을 더 찾고 엄마는 더 안기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애도 밤에 잠들 때는 누가 와도 안 되고요. 무조건 엄마가 안아줘야 돼요. 예. 그때는 낮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무리 따르고 뭐 해도 특히 밤에 잘 때. 저녁에 밤에 잠들 때는 무조건 엄마가 있어야지. 안 그러면 뭐 울고 난리 나죠. 아빠는 그때 좀 이렇게 안도의 숨을 좀 내쉬면서 잠을 청하겠네요.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잠을 청하는 것까지는 안 되고요. 이제 설거지 하라고 이제 하고 이제 애를 재우러 가죠. 그러면 이제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좀 깔고 이렇게 미루다가 이제 혼나고 뭐 보통 그런 식이죠. 향인의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일단 이제 두 분 다 임신 출산을 다 이제 곁에서 지켜보셨을 텐데 어떤 게 제일 어려워 보이던가요? 특히 임신 출산 이 과정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낳을 때도 힘들죠. 저희는 이제 불가피하게 자연 출산을 하려고 했지만 이제 불가피하게 수술을 했는데 수술 회복 과정도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뭐 어떤 분들은 수술하면 진통도 없고 쉽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회복도 오래 걸리고 일단은 생사를 이제 짓는 거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과정이고 또 이제 모유 수유를 하다 보니까 일단 그 젖이 조금 불고 전몸살도 이런 게. 네, 전몸살이 많이 왔어요. 뭐 그 나오는 그 수유 길이라고 하나요? 그 수유관이 좀 막혀가지고 많이 고생을 했고 또 끊을 때도 힘들죠. 젖을 끊을 때도 이렇게 그 젖이 불어 있는 걸 방치하고 이게 되게 아프거든요. 저는 안 겪어봤지만 그걸 그냥 인위적으로 끊어야 되나요? 그냥 참고 그러니까 짜주지도 않고 그냥 냅두면은. 네, 짜면 안 돼요. 네. 짜면 계속 나오고. 짜면 계속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마를 때까지 참아야 되는 건가요? 네, 그 아파도. 식혜 만들 때 쓰는 그 엿기름 그걸 그건 뭔가요? 굉장히 식혜 만들 때 쓰는 엿기름 있잖아요. 예. 그거를 물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희게 걸러져 나오는 물을 마셔야 되는데 굉장히 그 참 맛이 뭐라 형용하기 어려운. 그걸 먹으면. 네, 그거를 먹으면서 젖을 말려야 되는데 의학적으로 검증된 건가요? 뭐 민간종
사실 그래도 저희가 그래도 다들 그렇게 아시는데. 경향신문에서 하는 팟캐스트라 네, 그런 건 좀 확실하게 좀 검증을 좀 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아니, 하여튼 효과는 보신 모양이네요. 뭐 말을 때가 돼서 말하는지 하여튼 어쨌든 예, 그런 일단 그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우리가 뭐 과정 있잖아요. 뭐 낳고 뭐 먹이고 또 끊고 이런 과정이 그냥 이렇게 말이 그렇게 쉽지 다 하나 하나가 다 쉬운 과정은 아니더라고요. 그게 그냥 우리는 뭐 사실 남자들이 한번 이렇게 옆에서 심기경호 정도. 그렇죠. 심기경호, 네. 장단 맞춰주기, 네,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되도 않는 위로 이런 거 좀 담당하고 있는데 예, 현기 씨 같은 경우는 옆에서 지켜보니까 어땠나요? 예. 아니 뭐 저희는 아내가 워낙 모든 면에서 저보다 월등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하자고 하는 대로 저는 이제 따라만 하면 되니까. 예. 근데 이제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그 임신하면은 보통 이제 당연히 술 담배를 이제 하던 분들도 멀리하고 예. 커피도 보통은 하루에 한 잔 정도는 괜찮다고 하는데 전혀 안 마시더라고요. 그것도 웬만하면 안 먹죠. 예, 근데 뭐 하여튼 최근에 연구는 한 잔까지는 괜찮다는 학설이 우세한 것 같은데 저도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아내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뭐 한 하루에 2-3잔 정도 더 많이 마실 때도 있고요. 또 제가 바리스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에 꼽지만 아침에 이제 커피를 갈아가지고 내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여튼 커피 마시는 게 되게 중요한 일과인데 그거를 임신한 걸 아는 순간부터 애를 낳고 모유 수유가 끝날 때까지 한 잔도 커피를 안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것처럼 이제 식탐도 되게 많고 저는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유일하게 이제 제 몸을 통제했던 게 담배 끊는 거밖에 없는데 그 커피를 임신 기간 이후까지 계속 안 마시는 거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고 이 좀 보통 사람들이 하기 힘든 극기구나. 뭐 엄마의 사랑인가 이것이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술도 워낙 좋아해서 이제 아기 나오면 이제 많이 마시려고 했는데 뭐 이를테면 하다못해 뭐 샴페인 같은 것도 이제 아이 나오면 마시자 뭐 좋은 샴페인 구해놓고 그랬는데 막상 또 육아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뭐 이렇게 분위기 없고 그런 걸 마실 만한 어떤 상황도 안 되고 좀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남편분은 밖에서 많이 드시고. 아예 제가 그래서 좀 그렇게 대신 좀 알려줬죠. 예 마셨습니다. 한 2년 가까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먹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못 먹으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모유 수유를 모유수유까지 오래 합쳐서. 하면 예. 그걸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그 아기 위주로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어떤 거든 뭐 밖에 나가는 거든 뭐 어떤 걸 먹는 거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쌍둥이였는데 저는 진짜 사람의 배가 그렇게 커질 수 있는지 진짜 몰랐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1월에 38주 때 이제 딱 아기를 낳았는데 8월에 여름 휴가를 이제 제주도로 갔었어요. 그때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조심조심 비행기 타고 가서 이제 뭐 많이 안 움직이고 했는데 그 제주도의 한 식당에서 그 식당 주인이 저희 집사람을 보고 아내를 보고 애기 언제 낳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그분이 보기엔 만삭인데 다음 달에 낳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집사람이 아니라 그랬더니 거짓말하지 말라고. 딱 보니까 다음 달에 낳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쌍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때만 해도 그 배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계속 커지더라고요. 지금도 보면 좀 신기해요. 살 같은 거 많이 안 트셨나요? 많이 트던데. 살이 처음에 틀 때는 막 집사람도 막 되게 신경 쓰고 저도 신경 쓰고 그랬는데 나중엔 포기를 했죠. 하도 다퉈가지고. 네, 근데 여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속상한 그렇죠. 하더라고요. 열심히 크림 발라드리셨어야죠. 근데 크림을 발라도 효과가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게. 그렇죠. 네. 그리고 쌍둥이 같은 경우는 36주만 돼도 이제 아이를 낳아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아기가 36주면은 밖에 나와도 이제 혼자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낳아도 된다 그러는데 집사람 같은 경우는 38주까지 버텼죠. 이제 그래서 이제 1월 2일에 낳았는데 이제 1월 2일도 난 것도 해를 그 넘기자는 의미도 있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엄마 품에 안고 낳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근데 집사람이 그때 그 37주 38주 들어갈 때는 거의 집에서 움직이질 못했어요. 계속 누워 있고 누워서 자지도 못하고 뭐 옆으로 잘 돌지도 못하고 그래서 뭐 앉아서 자기도 하고 뭐 그랬었거든요. 근데도 버티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은 그렇게 절대 버틸 사람이 아닌데 그걸 보고 진짜 좀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저 같으면은 36주 되자마자 낳자 그랬을 텐데. 향인의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이제 정리를 할까요 그러면은? 예, 이제 뭐 지금까지 그래도 좀 미약 하나마
애기 키우는 그 아빠 기자들이 모여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 경향신문이 기사도 열심히 쓰고 그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좀 개선을 하려고 회사에서도 회사의 뭐 이런 수뇌부들도 노력을 하는 편인데도 여전히 남자들이 육아에 참여하고 하는 건 여전히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제도도 그렇고 회사 인식도 그렇고 그리고 뭐 그거에 대한 육아에 대한 주변의 시선도 그렇고. 근데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여자 엄마 기자들이 담당을 해야 된다기보다는 아빠 기자들이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바꾸고 또 이제 나중에 우리 애들이 또 취업을 하고 뭐 회사를 다니고 아이를 키울 때는 지금보다는 좀 훨씬 나은 환경이 돼야겠죠. 끝인가요? 동의합니다. 네덜란드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일단 일하는 시간이 좀 많이 사회 전반적으로 그렇죠. 네, 좀 그렇게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야근, 회식, 잔업 뭐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그렇죠. 그리고 네덜란드 얘기 자꾸 하니까 죄송한데 이건 별로 딴 얘기인데 자꾸 생각나갖고 제가 한 3년 전에 정책사회부 있을 때 네덜란드에서 주 노동 시간이 일주일에 한 33시간? 근데도 뭐 임금이나 이런 데서 별로 불이익이 없고 그래서 비정규직이어도 전혀 문제 없이 잘 생활한다. 지금 뭐 이 육아 보육과 비교하는 것 같은 비슷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그 기획을 하면서 네덜란드에서는 주 36시간, 33시간 이렇게 노동한다는 기사 쓰려고 제가 하루 평균 18시간씩 한 일주일 정도 일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기사를 쓰기 위해서 이제 기자는 그렇게 반대로 노동을 하는 거죠. 약간 비슷한 상황이 지금도 이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경향신문에서도 노동 기자가 노동을 제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네, 하여튼 그 좀 우리가 이제 일하는 거 그리고 기사 쓰는 거 그리고 하여튼 평소에 얘기하는 거 이런 거랑 삶을 좀 일치시킬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뭐 개인의 각성도 되게 중요하지만 조직에서 회사에서 또 어떻게 제도적으로 그걸 보완하고 지원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더 중요하게는 당연히 이제 더 근본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이 좀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좀 반영을 많이 해야겠죠. 예.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좋은 기사를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선배님들 제가 기대가 많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방향 올라. 파이팅입니다. 예, 이제 일단 뭐 저희가 좀 콘티뉴 있었지만 중구난방식으로 떠들었는데요. 어쨌든 저희 얘기는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